네, 반갑습니다. 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건강에 관련된 한 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 숨, 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일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뭐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이제 비만에 대해서도 관심이 우리 여기 오신 청중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잠을 잘 자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또 잘해야지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해야지 또 잠을 잘 잘 수 있죠. 그러니까 잠하고 다이어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다 더 수 높은 잠을 자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 호르몬 관리, 그래 혈액순환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하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가정학을 전공을 했고요. 현재는 서울앤디온이라는 가정학과 클리닉을 논현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몇 살 될 것 같아요? 남자 79세, 여자 85세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100세까지,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실천 또 잘하시면 110세까지 사실 수가 있으니까 110세까지 사는 동안 얼마나 이제 행복하고 건강한 잠을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건강 수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X축, 얼마나 이제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Y축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재밌게. 여담이지만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한 글자, 이것도 한 글자인데요. 일단 인생이 재미가 있어야 되죠. 흥이 있어야 되지. 두 번째,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돈이 있고 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 건강을 잃어서 병의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병이 없어야 되죠. 이 병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잠일 거라서 오늘 제 강의만 좀 잘 들어도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한 10%의 이익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행복한 삶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렇게 잘 이제 마무리하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많은 삶의 길은 뭘까요? 저거죠. 죽겠다 죽겠다 삶. 아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이 또 자꾸 이렇게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또 내가 마음이 아파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려면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호르몬, 면역 이 세 가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혈관, 호르몬, 면역을 위협하는 너무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죠. 환경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잘못 먹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 근데 그 부분 중에서 하나만 잡자. 오늘 하나는 뭐에 좀 집중하자고요. 잠에 집중. 그 잠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잘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환자들이 롱 코비드 신드롬입니다. 롱 코비드 증후군이 뭔지 아시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전체 인구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이니까 근데 잘 알고 보면 반 정도까지 간다고 한다면 코로나 앓고 난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몸속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코로나19를 생각하면 1주에서 2주 안에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주변에 보면 코로나 걸리고 나서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기침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또 심한 증상 중에 뭐가 있냐면요. 코로나 증상 중에 이유 없이 피로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무기력하죠. 그리고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머리가 텅 빈 것 같아가지고 치매가 일찍 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는 관절통, 여기저기 너무 아픈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19를 알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앓고 그냥 깨끗이 완쾌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롱 코비드 증후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체중 감소가 심한 사람들이 롱 코비드 신드롬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 시즌 2가 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4만 명을 넘었고 아마 8월 달 정도에는 제 예측으로는 더블링 되는 타임을 생각한다면 10만 명, 최악의 경우에는 20만 명, 30만 명까지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날처럼 거리두기를 하는 방역으로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2년, 3년 살기는 싫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면역력인데, 자, 면역력을 키우려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자기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반드시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혈관에 또 만성염증이 심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혈관에 만성염증이 심하면 어때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후유증이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관 속에서 면역세포가 원활하게 이 부분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제거를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장관계 쪽에 많이 침범하거든요. 코로나19는 호흡기 증상이기도 하지만 장애 증상이에요. 그래서 설사나 복통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후유증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영양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양소가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인 사람들, 수면 부족에서 이제 잠의 리듬이 완전히 흩어진 사람들이 또 롱코비드 신드롬이고, 최근에 제가 발견했는데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무래도 이제 살이 많이 쪘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롱코비드 신드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해야 됩니다. 비만이 건강에 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데, 또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 면역력이 어떻게 되죠? 면역력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하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지만 병원에 가서 다이어트 약을 드시는데, 다이어트 약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작용이 있는 반면에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잠의 리듬, 바이오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이어트 약을 끊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식욕 억제 효과도 사라지고 잠의 바이오 리듬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요요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 하려면 잠의 리듬을 제대로 이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내 몸을 망치는 악성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때는 절대로 이런 다이어트는 하시면 안 돼요. 원푸드 다이어트, 영양소 결핍이죠. 아침 굶으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을 굶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결식을 자주 해도 안 될 것 같고,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식사를 안 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버려요. 폭식하거나 가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먹기만 하는 다이어트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간헐적 단식이나 1일 1식 다이어트 굉장히 유행을 했지만,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뭐가 빠질 것 같아요? 근육이 빠져버립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살은 빠질지 몰라도 근육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요요의 덫에 들어가게 되니까 1일 1식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지금 비만 클리닉을 처음에 진행을 할 때 한 10년 전에서 20년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살이 빠졌어, 이걸 잘 유지하는 게 정상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중을 하든지 혼을 냈어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근데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이렇게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뭐죠? 다이어트 살이 찌는 게 정상이라는 거지. 혼을 내지 않습니다. 특히 절대로 혼 안 내는 살이 있어요. 무슨 살은 혼을 절대로 안 낼까요? 나이살은 절대로 혼내지 않습니다. 나이살은 자기가 잘못해서 찐 살이 아니고 호르몬이 변해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찐 살이죠. 억울한 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살 때문에 오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의사들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금연하고 똑같습니다. 금연하다가 실수로 담배를 피면 그거는 실패한 게 아니고 뭐죠? 실수한 겁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도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자는 동안 다이어트가 되려면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잘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기초대사량이 잘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밤에 잘 때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살, 특히 자는 동안 살이 찌기가, 지방이 축적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을 굉장히 잘 시켜야 되는데요. 앞에 우리 김경철 원장님께서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한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방송 갔다 오면 이거 메이크업 지우는 게 아까워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구독자가 2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저 친한 사람이, 원장님은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뭐 그런 분인데 구독자 200명인데 쪽팔리지 않냐,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영상이 떠가지고 채널이 성장하게 했어요. 이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나면 심장이 위험하다. 자, 지금 조회수 얼마죠? 150만 회죠. 149만 회인데, 자, 다리에 쥐가 나면 심장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뭐죠? 아마 우리 중년 여성분들은 잘 알 겁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거는, 자, 우리 피는 두 가지가 있죠. 세피와 흠피가 있어요. 세피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세피가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 흠피가 되죠.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나면 흠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으로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심장으로 안 올라오고 있으면 흠피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다리는 무슨 상태겠습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 그 다리가 물에 빠진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증상이 다리에 쥐입니다. 다리에 쥐가 주로 언제 나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밤에 잠을 잘 때 나요. 근데 밤에 잠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뭐가 깜짝 놀라겠습니까? 우리 몸을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는 중심은 뭐죠? 심장이죠. 심장이 깜짝 놀라서 안 좋은 이들, 돌연한 이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는 동안 순환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 심장을 지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리에 쥐가 날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기관이 심장도 있지만 또 어디가 있을까요?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하고 다리는 반대거든요. 이쪽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머리 쪽에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 머리에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그만한 뇌졸중, 그리고 미니 뇌졸중 같은 게 계속 걸리다 보면 나중에 혈관성 치매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쥐가 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지 반드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다리에 쥐가 나는 사람들 혈관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거죠. 자, 이 가운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가운데 혈관이 두꺼워져 가지고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언제 떨어져도 가은이 아니에요.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혈관은 이렇게 되더라도 정상이 없죠. 그래서 혈관 질환을 뭐라고 합니까? 침묵의 저격수, 침묵의 공격수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증상일 때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가슴이 아프다든지 머리가 어찌라든지 그런 증상이 나는데, 특히 아까 다리에 쥐가 나는 사람들 제가 잘 살펴봤더니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뇌세포 일부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색깔이 변했죠. 뇌세포 일부가 죽은 겁니다. 자, 가운데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이거를 무슨 뇌라고 하죠?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데요. 혈액순환이 자꾸 안 되던 사람들은 나중에 살펴보면 이렇게 뇌세포 일부가 죽으면서 치매와 같이 이렇게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혈관성 치매인데, 혈관성 치매를 막기 위해서는 다리 쪽에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리 쪽에 혈액순환을 시키려면,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건강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몸에 심장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심장이 한 개 더 어디 있습니까? 예. 금방 대답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다리에 있습니다. 다리에. 그래서 제가 오늘 다리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운동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 좀 갖고 오세요. 네. 자,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 보십시오. 자, 이 종아리를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발목이거든요. 발목이 종아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약하거나 부실하거나 딱딱한 사람들 살펴보면 이 발목 관절이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 듣는 동안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발목을 돌려주면서 발목을 쭉 뻗어보세요. 쭉 뻗어보시고 당기고
당겼을 때 이게 아주 플렉스블하게 안 당겨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시고,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시고. 그래서 낮에 시간 날 때마다 해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자세가 어떤 자세인 줄 아세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겁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다 보면 혈액이 찐찐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분들 중에서도 지가 자주 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발목 돌리기,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까치발을 듭니다. 까치발을. 이거 자체가 심장을 보호하고 뇌를 살립니다. 그리고 다리를 도와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뭐냐면 손이에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조금 안 된다, 내가 너무 오래 앉았다 그럴 때는 손을 틀어주세요. 자, 손을 틀어보세요. 손을 틀어보고 그 다음에 잼잼. 그래서 이것도 1시간마다 이렇게 텀날 때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하고 손의 힘을 이렇게 지켜줘야지. 자,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이거 3개. 혈관을 때리는 망치, 고혈압, 혈관을 찌르는 못, 당뇨, 혈관을 막는 찌꺼기, 콜레스테롤을 막을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 몸에 혈관 질환이 생긴다는 것은 당뇨, 혈당이 많아지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갖다 붙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죠. 그리고 기름지고 이게 설탕이 많은 피가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심장이 강하게 혈관을 때리면서 혈압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장기들이 상하고 혈관이 오염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그리고 혈액을 이제 맑게 유지하려면 또 중요한 거 있죠. 뭐를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루에 반드시 물 2리터를 드셔야 돼요. 자,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자신이 물을 충분히 먹고 있는지 안 그런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자신의 소변의 색깔을 보시면 돼요. 소변의 색깔이 맑고 투명할 때까지 물을 드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어떻게 먹고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한 잔, 병원에 도착해서 한 잔, 오전 근무 중에 한 잔, 오후 근무 중에 한 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 정도에 한 잔을 먹습니다. 9시 이후에 물을 마시게 되면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깊은 잠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그 정도, 그래서 소변 색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혈관을 해독시키기 위해서는 혈압을 낮추는 데 마그네슘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식사를 할 때 젓가락으로만 식사하세요. 혈관의 가장 크다란 적 중에 하나가 소금을 많이 먹는 건데, 우리나라 소금 섭취의 가장 크다란 주범이 뭐겠습니까? 국물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젓가락 먹으면 국물 섭취를 안 하겠죠. 뭐 들고 마시는 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는데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하자. 자, 그리고 혈관의 건강에 하면 오메가3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메가3 섭취를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 호르몬인데요. 인슐린 호르몬 다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호르몬이 2가지가 있는데요. 잠의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호르몬이라고 했었죠. 인슐린 호르몬.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인슐린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강의 들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머릿속에서 당을 계속 쓰고 있죠. 근데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시잖아요. 몸속에 저장해 놓은 이제 당을 꺼내서 쓰는 거죠. 그 당을 몸속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그래서 혈당을 이제 걷어가지고 저장을 시킨 데가 3군데거든요. 간, 근육, 지방세포에 저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을 너무 혹사를 시키고 있어요.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밤에도 야식 먹고 폭식하고 간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호르몬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인슐린 호르몬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일을 못하겠다. 파업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들이 인슐린을 받아주지 않는 상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이기는데 가장 좋은 영양소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 중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뇨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뇨를 막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식사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저항성 전분을 먹어야 되니까 저항성 전분 먹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과일하고 채소를 반드시 모든 식탁에 둬야 되는데 과일과 채소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껍질채 드셔야 되죠. 그럼 껍질에 농약이나 비료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친환경 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세제를 잘 살펴보시면 1써놓은 게 있어요. 1종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식기에도 쓸 수 있고 우리 음식을 이렇게 세척하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1종을 확인해서 깨끗이 세척해서 과일은 이제 껍질채 먹는 어떤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라고요.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식후 30분의 운동에서 인슐린을 도와주자는 겁니다. 인슐린 혼자 있지 말고 인슐린 도와주자는데 저는 식후 30분에 아무래도 진료실에 있으니까 식후 30분에 제가 하는 운동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손 허벅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스쿼팅은 아무래도 이제 무릎에 타격이 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식후 30분에 저는 이걸 한 50회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그다음에 옆구리 근육까지 다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인슐린이 혼자서 이렇게 당을 처리하는데 힘든 거를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수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낮 동안 쌓인 먼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낮 동안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활성산소 다 들어보셨죠? 활성산소는 좋은 산소일까요? 나쁜 산소일까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활성산소는 짝이른 산소라서 적당히 있을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 바이러스, 세균을 죽이는데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99.9%는 뭘까요?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잘못된 음식을 먹을 때, 운동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방사선을 쨘 때, 그 다음에 잠이 부족할 때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활성산소는 짝이른 산소이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 몸속에서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자기를 안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활성산소가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자기가 안정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환원이라고 그러죠. 환원. 나 돌아갈래. 그러면 건강한 세포는 전자를 빼앗겨서 불안정하게 됐습니다. 전자를 빼앗긴 세포가 불안정하게 되는 거를 환원에 반대니까 뭐겠어요? 산화라고 그러죠. 산화. 자, 산화되면 불안정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산화 스트레스를 받죠. 자, 스트레스를 받은 어떤 건강한 세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격이 변하겠죠. 건강한 세포가 성격이 변해서 오랜 기간이 지났다. 이 숫자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병이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지금 암의 원인이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왜냐하면 활성산소가 언제 많이 만들어지냐면 활성산소는 혈액순환이 너무 불규칙하게 많아질 때 많아져요. 그래서 화나, 분노가 하면 심장이 막 뛰고 혈액순환의 터뷸런스가 많아지죠. 그러면 불안정한 산소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산화되고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 세포를 지켜줘야 되죠. 산화 스트레스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침에 다 하고 오셨습니다. 어떤 작용을 하고 오셨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오셨어요? 바로 황산화 노력을 하고 오셨죠. 금방 우리 김경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황산화 역할을 하는, 황산화 물질은 뭐죠? 대표적인 거 황산화 물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제가 아까 과일을 껍질째 먹으라고 했죠. 과일의 껍질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이 바로 황산화 작용. 뭐냐면 황산화 작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활성산소가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기 전에 미리 전자를 줘서 얘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황산화 작용을 한다. 대표적인 거. 그렇죠. 활성산소를 얘가 전자를 미리 줘가지고 안정시켰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뺐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황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황산화 물질은 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비타민 에이스, A, C, E. 자 A, C에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일의 껍질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바로 황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래서 과일들을 형형색색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다양한 영역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황산화 영양소도 색깔별로 다양하게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황산화 영양소를 섭취한다. 만약에 이런 것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힘들면 집에 잘 찾아보십시오. 먹다가 먹지 않은 비타민 A나 C나 E나 여러 가지 식물성 영양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최근에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약하다고 했을 때 드셔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것은 황산화 영양소의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아마 앞 시간에 멜라토닌을 이야기했는데 멜라토닌 호르몬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니에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황산화 영양소인데 자 멜라토닌의 특징이 있어요.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을 받았을 때 송가선에서 만들어집니다. 낮에 햇빛을 받았을 때 만들어진 호르몬 두 가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비타민 D와 멜라토닌이 있고요. 근데 멜라토닌의 분비는 밤에 이루어지는데 딱 조건이 있어요. 밤에 빛이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에서만 분비됩니다. 낮에 밤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분비되지 않는 호르몬이 두 개가 있죠. 어떤 호르몬? 멜라토닌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잠잘 때 TV 켜놓고 자는 거 안 되죠. 그리고 밤에 잠잘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아마 유튜브 보시고 방송 보시고 자다가 바로 머리맡에 스마트폰 두고 주무시는 분들 많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여기를 계속 자극해가지고 멜라토닌하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밤에 잠을 자도 제대로 잔 게 아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밤에 잠을 잔다고 한다면 이거를 조그만 가방이 있습니다. 파우치가 있습니다.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한 저 멀리 적어도 한 1.5에서 2m 옆에 두고 잡니다. 8시간 동안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잠을 주무실 건지 몇 초만 노력하면 돼요. 이거 10초만 노력하시면 되죠. 10초의 노력으로 호르몬의 어떤 관리를 조금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아까 성장 호르몬 이야기하는데 성장 호르몬 지금도 나오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장 호르몬은 어릴 때는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세포를 재생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세포를 재생시키는 호르몬인데 매 10년마다 14.4%씩 감소되는데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계신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70밖에 안 되시는 분도 있고 200이 넘는 분도 있는데 성장 호르몬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어디에 나타날 것 같아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동안이면 성장 호르몬이 많은 거고 얼굴이 갑자기 노안이 됐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 인생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나이가 많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성장 호르몬이 드러나는 거죠. 성장 호르몬 관리를 잘 하려면 동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팔이나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배가 볼록하게 나오죠. 그래서 거미 원숭이형 체형이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해도 굉장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 꼭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고 했죠.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려면 이 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SSEN. 스트레스가 적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 호르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공장이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만들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화하고 털어놓는 거죠. 뭔가 고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자꾸 대화하고 털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밤에 잘 때 빛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되고 세 번째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이 뭐냐면 바로 허벅지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허벅지 근육이 부실해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부실한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 호르몬 올리는 운동법 하나만 또 알려드릴게요. 자, 엉덩이 앞으로 좀 빼시고 저희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릎을 모아서 자기 배 쪽으로 당겨 주십시오.
자, 올릴 때 숨을 내쉽니다.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굉장히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릴 때 숨을 천천히 내쉬고, 내릴 때 들이마시고 10번 하시고 10초 쉬고 10번 하고 10초 쉬고 10번 하면 하루에 30번은 제가 반드시 한 세트를 하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허벅지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맥시멈 로딩을 받는다고 착각을 해서 성장 호르몬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장 호르몬 재료 머리에 있죠?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낮의 호르몬, 밤의 호르몬 걱정하지 말자.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 호르몬 안 만들어집니다. 좀 대대로 되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머리에 생각이 많은 사람, 아까 비지 브레인이라고 하시던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든지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생각을 끊으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뭔가 굉장히 지금 힘든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하지 말자, 생각만 하세요.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저는 눈을 감는 순간에 바로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쉽지는 않을 건데 조금만 연습을 해보세요. 낮에 시간 두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성장 호르몬의 가장 좋은 파트너가 뭐냐면 세로토닌이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저 사람 참 잘생겼다, 저 사람 참 아름답다, 그렇게 한 번만 생각만 해주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칭찬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호르몬 피드백 훈련이 돼가지고 되고요. 옥시토신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 호르몬 파트너인데 언제 많이 만들어지냐 하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받았을 때, 좋아요를 누를 때, 용돈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스킨십을 할 때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게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그래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저는 아마 치매보다 더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코로나19 후유증을 가장 심하게 앓았던 사람들 중도 보면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육에는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항염증 단백질이 나옵니다. 내 혈관 건강, 내 혈관에 있는 만성염증을 어떻게 해결하지? 딱 하나만 하세요. 근육을 키우시면 돼요. 특히 이제 우리 40이 넘어가면서는 근육이 매 1년마다 1%씩 빠지기 때문에 근육을 지켜야 되는데, 근육 그러면 하루에 몇 그램 지켜야 되냐면 근육 하루에 1g만 지킨다. 그래서 하루 근육 1g 지키기 캠페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왜 근육이 빠진 사람들이 롱 코비드 신드롬에 걸리냐면, 자 보세요. 근육의 재료가 뭡니까?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근육, 효소, 그 다음에 면역 항체, 그 다음에 호르몬을 만들어요. 근데 근육이 부족해. 단백질을 먹으면 다 근육 만드는데 가버리겠죠? 뭐를 못 만듭니까? 호르몬도 못 만들 뿐만 아니라 면역 항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 세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바디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기 근육량이 정상 범위 내에서 중간 딱 잘라가지고 그 이하로 가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중간 이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체성 분석하면 근육량은 별로 이렇게 주의 깊게 안 보셨을 거예요. 근육량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정상 이상으로 만들겠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계란 하나는 반드시 먹으려고 그러고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는 단백질 식품,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최근에 그걸 좀 부실하게 먹었다 그러면 최근에 또 단백질 분말에도 좋은 것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단백질 분말을 먹었으라도 보충을 해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미리미리 챙겨서 근육이 빠지기 전에 해주시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하루에 7,000번만 걷자, 생활의 운동화,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운동의 생활화, 이거 여러 개 알려드렸죠. 한 개만 더 붙이면 뭐가 또 중요하면 상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팔굽혀기도 하루에 한 300 정도만 한다. 근데 너무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닥에 대고 안 해도 되고 책상에 대고라도 그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저희들 공복에서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공복에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다 꺼냈어요. 운동을 할 때는 운동 전에, 그래 운동 중에는 미네랄이라든지 수분 섭취를 반드시 하시고 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장이 좋아야 잠을 자야죠. 아까 제가 잠하고 더불어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잠을 잤는데 제대로 못 잤다, 그런 거는 장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장에서는 뭐가 또 많이 나오죠?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지만 세로토닌도 장에서 분비되거든요. 기분이 우울하죠. 그래서 장 관리만 잘해도 잠의 어떤 관리를 잘할 수가 있는데, 자, 장 관리를 잘 하려면, 그래서 장이 노화가 되면 사람이 노화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쓸데없는 약, 특히 항생제, 진통제도 위험하지만 위험 억제제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위산 억제제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산이 안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 음식물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죽지 않겠죠. 그게 소장과 대장으로 가서 소장에서는 15라고 하는 소장세균 가다증식.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냐면 위산 억제제를 많이 먹거나 우리 위내시경 했을 때 위축성 위험이 있으신 분들, 이러면 위산이 우리 음식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못 죽이기 때문에 여기 장에 소장 쪽에 균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배가 되게 빵빵하고 음식을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서 괴롭다. 소장세균 가다증식이고요. 근데 거기 또 대장까지 넘어가죠. 대장에서 세균이, 특히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면역세포를 지키는 유익균의 힘을 이게 뺏어버리기 때문에 이 유해균들이 장점막을 공격해가지고 대장은 뭡니까? 영양소만 없어야 되는데 장점막에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막을 타고 우리 장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독소나 노폐물이 우리 온몸으로 퍼지면서 염증 상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리키거 신드롬, 새는 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 되는데, 장누수 증후군이 됐을 때는 이런 증상이 있어요. 얼굴에 막 발진이나 여러 가지 뽀르락지 같은 것도 굉장히, 아까 뭐 여드름 질문하셨는데 뽀르락지가 굉장히 많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든지, 굉장히 피곤하다든지, 온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잘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장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장 관리 잘하려면 일단 피해야 되는 거,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야 됩니다. 흰 쌀밥, 면, 이런 거는 유해균이 너무 좋아해요. 두 번째는 유익균을 늘려줘야 되겠죠.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최근에 유산균 제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이 있고 맞지 않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모든 유산균이 자기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주 정도 드셔보시고 명현 반응이 나타나고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 자기한테 맞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점막을 복구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로 필수지방산, 오메가3, 그 다음에 글루타민이라는 또 어떤 제제 같은 게 있어요. 글루타민은 나중에 그런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낸 책인데요. 자, 이거는 이 먹는 수수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는데 어떻게 먹자는 거냐면요. 아까 근육도 유지하고 우리 혈관도 깨끗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을 좋게 해야 되는데 밥 한 번, 반찬 한 번, 보통 우리가 식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그런데 그렇게 식사하지 말고, 자, 젓가락을 먼저 채소에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고기 반찬에 가고, 그 다음에 밥에 가고, 또 채소에 한 번 가고, 생선에 한 번 가고, 밥에 가고, 채소 고기 밥, 채소 고기 밥, 채소 단백질 밥,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근육도 지키고 혈관도 지키는 거꾸로 식사법을 하자는 거죠. 이것만 하셔도 혈당이나 면역력 관리, 근육 관리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